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지구와 투기과열 지역을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동작구 등 일부 지역에선 오히려 집값이 오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시스템 통합, 이른바 SI 업계가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 성장 정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업 다각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사상 유례 없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주장했습니다. 고령화 등으로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자산을 대신 관리해주는 신탁시장이 은행의 새 먹거리로 떠올랐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달아오르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공공택지를 새롭게 조성하겠다는 추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요.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벌써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 동작구에 유민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서울 동작구 흑성뉴타운의 한 아파트 단지.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이 아파트의 84제곱미터 분양권 호가는 최근 17억 원까지 뛰었습니다. 일반 분양가가 8억 원 안팎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2배 넘게 오른 겁니다. 동작구의 올해 아파트값 상승률은 7.29%. 흑성뉴타운이 집값 상승세를 이끌며 서울에서 네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정부는 서울 전역에서 집값 상승폭이 두드러지고 일부 지역에선 과열 조짐마다 나타나자 투기 지역을 추가 지정하는 등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동작구를 비롯해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가 새롭게 투기 지역으로 묶였지만 정작 이곳의 반응은 담담합니다. 정부가 오를 지역을 찍어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도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 동작구가 저평가됐다고 막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이제 우리도 이제 투기 지역이 되는구나. 실제 지난해 파리 대책 이후 1년 동안 아파트값 상승률을 살펴보면 투기 지역 11곳의 상승률이 서울 평균을 웃돌았습니다. 시중에 풀린 것으로 추산되는 부동자금은 1,100조 원. 현금이 넉넉하다 보니 수요자는 대출을 얼마 끼지 않고 매물만 있으면 사들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정자산들이 많아서 그런 가구들은 사실 대출 제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좀 금융 규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주택시장 자체의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은 아닌다라고.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면 재건축 연한을 10년 더 늘리는 등 추가 대책을 꺼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SKCNC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SKCNC는 기존의 시스템 통합, 즉 SI 사업뿐 아니라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이며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다각화는 SKCNC뿐 아니라 SI 업계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환자의 병명과 나이 등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하자 적합한 항생제를 추천해주고 용량과 용법까지 알려줍니다. AI가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최적의 항생제를 처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겁니다. 한참 게임을 즐기고 나니 포인트가 쌓입니다. 하루에 7,500보씩 5일을 걸으면 통신비가 매주 3,000원이나 할인되는 앱인데 축적된 빅데이터는 보험사에서 활용됩니다. 선제적으로 고객들의 건강 데이터와 고객들의 건강 나이 그리고 고객들의 신체 활동 지수들을 저희가 측정하여서 고객들이 좀 더 맞는 컨텐츠를 제공해드리고 향후에 더 나아가서는 보험료도 할인해 줄 수 있는 모두 SKCNC가 선보인 서비스입니다. 시스템 통합기업인 SKCNC가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으로 사업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SKCNC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삼성 SDS와 LG CNS 등 SI 업계는 성장 정체기를 벗어나기 위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등 신사업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정체되어 있는 단순한 코딩 서비스를 벗어나서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DT 기술 영역에 좀 더 포커스해서 SI 업계의 사업 다각화는 일감 몰아주기 논란과도 무관치 않습니다. SI 기업의 대다수는 그룹 계열사 매출 비중이 높고 대기업 총수의 지분이 높기 때문입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SI 업종을 콕 집어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업종으로 특정하고 더 이상 예외일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SI 업계의 사업 다각화 노력은 공정위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한층 더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여 사상 유례없는 최저임금 불복종 운동을 선언하며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 대책을 내놨지만 이들의 울분은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거셉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절박한 처지에 놓인 소상공인이 생업을 제쳐놓고 서울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목소리를 높여 규탄하며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해서 오늘 강력하게 좀 하소연하고 대통령님께도 가까이에서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정말 말씀드려서 5인 미만 소상공인들에 대한 차별화적인 임금을 좀 해달라는 부분이고요. 이대로 가다간 가게 문을 닫을 판이다. 손에 쥘 돈이 없다며 곳곳에서 자영업자들의 곡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알바생보다가 수익이 더 적습니다.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88.1%. 10명 중 9명이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인데 자영업자들이 처한 현실이 그만큼 냉혹하다는 겁니다. 한자리에 모인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현실을 전혀 모른다고 토로합니다. 앞서 정부는 자영업자 대책을 내놨지만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차등화 등 알맹이가 빠진 대책이라는 겁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무관하게 자신들이 직접 노동자와 협의해 임금을 결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외치는 소득주도 성장은 도대체 누굴 위한 걸까요? 이들을 보호하고 대변해줘야 할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울분을 예견하지 못한 걸까요? 범법자로 내몰릴 처지에 놓인 자영업자들의 울분이 청와대를 향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내 돈을 대신 관리해달라고 믿고 맡기는 상품, 신탁이라고 하죠. 고령화 등으로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면서 신탁시장이 은행의 새 먹거리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대출과 예적금 등 전통적인 상품들은 은행이 달라도 특별한 차별성이 없었는데 신탁시장에서는 톡톡 튀는 아이디어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은규 기자입니다. 지난 1분기 4대 시중은행은 약 2,700억 원의 신탁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3.7% 늘었고 2년 전과 비교하면 135.9% 크게 증가한 겁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이익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가운데 신탁 부문이 새 먹거리로 떠오른 겁니다. 은행들은 빠르게 성장하는 신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새로운 고객 수요를 발굴해 맞춤형 신상품을 내놓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곳은 KB국민은행입니다. 국민은행은 최근 남북 이산 가족상봉 행사를 계기로 KB 북녘 가족의 신탁을 출시했습니다. 고객이 은행에 미리 자금을 맡겨두면 은행이 이 자금을 관리하고 남북 간 원활한 교류가 이뤄지는 등 자금 이동이 가능한 시점에 북한 가족에게 상속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만일 고객 본인 사후 최장 10년 동안 상속 자금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남한에 지정한 가족에게 전달하거나 통일 관련 단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생전의 손주를 위해 무언가 남겨주고 싶은 조부모의 마음을 담아낸 KB 금지오겹 신탁도 판매 중입니다. 증여형과 상속형이 있는데 상속형을 선택하면 은행에서 맡아둔 자금으로 사후 손주에게 매월 용돈이나 생일 축하금을 지급합니다. 국민은행은 또 금융권 최초로 주인 사망 후 반려견을 위한 KB 페코노미 신탁을 출시해 판매 중입니다. 이 밖에 하나은행은 이혼소송 증가에 따라 양육비 분쟁 방지를 위한 양육비 지원 신탁과 고령화에 따라 치매에 대비할 수 있는 치매 안심 신탁 등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올 초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유언 기부 신탁 4종을 출시했습니다. 생전에는 일반 통장으로 사용하다가 사후 잔액을 사전에 계약서상 명시해 놓은 공익단체나 학교 등에 기부하는 상품입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금융당국이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마련한 새희망 홀씨 대출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취약해도 1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 덕분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새희망 홀씨 취급 실적은 1조 7,7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올해 목표로 잡은 공급액 3조 3천억 원의 53.9%를 달성한 것으로 상반기 기준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새희망 홀씨는 연소득이 3,500만 원이 안 되거나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 원이 안 되는 고객이 은행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연 6에서 10.5%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서민금융지원 상품입니다. 2금융권 등으로 넘어가야 하는 취약차주들이 1금융권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저축은행만 해도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주에게 약 15에서 20% 수준의 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은행권 관계자는 창구에서 낮은 신용등급 등을 문제로 은행이 취급하는 신용대출이 막히는 고객에게 가장 먼저 권유하는 게 새희망 홀씨 대출이라고 전했습니다. 햇살론 등 다른 서민금융지원 상품에 비해 대출 과정이 간편하고 은행 자체 조건만 충족하면 현장에서 바로 대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은행권의 신용대출 자체가 증가하는 동시에 신용등급이 취약해지는 차주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점이 새희망 홀씨 대출의 증가를 부추긴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은 앞으로 새희망 홀씨 상품의 우대금리 대상을 확대하고 금융교육을 이수할 경우 대출금리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서민금융 지원 활동이 우수한 은행에 금감원장의 표창을 수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은 대개 독자적인 사무실을 갖고 사업자 등록을 한 채 회원을 모집하는데요. 이들은 이른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인 특고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비임금 근로자로 분류되는데요. 지난 2002년 만들어진 이 고용노동 통계조사 방식이 오늘날의 노동 현장과는 꽤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일자리위원회가 이런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비정규직 통계를 개선하기로 노사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현정 기자입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파견 근로와 특수 형태 근로 등 우리 사회의 일자리 형태를 파악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통계 개편이 시작됐습니다. 2002년 비정규직 범위가 마련된 이후 16년 만에 노사정과 학계가 모여 통계 개편에 합의했습니다. TF가 2차 과제로 비정규직 범위를 조정하는 문제까지 논의하기로 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일자리위원회 비정규직 통계 개선 TF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 설계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즉 특고 가운데 독자적인 사무실 또는 작업장을 보유한 경우도 특고로 집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취업자는 크게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로 구분되며 임금 근로자인 경우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류돼 그 안에 특고로 집계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독자적인 사업장이나 사업자 등록증을 갖고 있어 비임금 근로자로 먼저 분류되면 사실상 특고임에도 통계에서 누락됐던 것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또 경제활동 인구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때 특고 직종 예시문항에 일부 직종만 예시했던 것에서 택배 배달원, 트럭 운전원, 대출 모집인 등 전체를 다 명시해 통계가 현실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분류체계상 특고는 비정규직 근로자로 분류돼 비정규직 규모가 커지게 되는데 특고가 임금, 비임금 분류와는 완전히 독립된 자체 카테고리를 구성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일자리위원회는 또 시간제 근로이기만 하면 전부 비정규직으로 보는 현행 조사 방식에서 벗어나 정규직 특성이 강한 시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선별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임신이나 질병 등의 이유로 원래 정규직이지만 일시적으로 시간제 근로를 하는 근로자 수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분법적 관점에서 탈피하려는 노사정의 노력이 점점 다변화되고 있는 고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정부 통계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무역 협상 타결과 기술주의 활약에 힘입어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스닥을 견인해온 대표 기술주 중 하나인 페이스북은 주가 하락은 물론 좋지 않은 전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페이스북과 넷플릭스가 미국 대표 기술주 자리에서 빠질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오늘 이슈 플러스에선 미국의 대표 기술주인 팡의 향방과 그에 따른 나스닥 전망에 대해 김성훈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부터 연일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현지 시간 28일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15% 오른 8,030.04에 마감했습니다. 전거래일의 종가 기준 사상 최초로 8,000선을 넘은 이후 최고치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건데요. 미국이 멕시코와의 북미 자유무역 협정 재협상에 성공한 것이 이 증시 상승의 원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하지만 이 나스닥 시장이 좋았음에도 페이스북의 주가는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시적인 주가의 하락이 아니고 페이스북 기업의 전망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 주가는 0.68% 하락한 176.26달러에 마감됐는데요. 지난 7월 217.5달러를 기록한 이후 2분기 실적 부진과 중국 진출 좌절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기반 기업들이 한계에 직면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프트웨어 의존도가 너무 높고 매출 구조도 광고에 편중돼 있기 때문에 주가 고평가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페이스북의 경우 지난 2분기 매출의 99%가 광고 매출입니다. 계속되는 정치 개입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우려들도 소셜 네트워크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페이스북이 미국 주요 기술주들을 일컫는 FAANG, 이른바 팡에서 빠질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내비치고 있습니다. 네, 이 페이스북뿐 아니라 같은 대표 기술주로 꼽히는 이 넷플릭스에 대한 전망도 좋지가 않다고요? 예, 맞습니다. 넷플릭스의 경우 지난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졌는데요. 지난 7월에는 418달러를 웃돌던 주가가 지금은 368달러에 그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역시 구독료 인상과 구독자 수 감소, 또 편중된 수익 구조로 미국 대표 기술주 자리를 뺏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부분의 매출이 전체의 98%를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네, 미국 대표 기술주들을 모아서 FAANG, 이른바 팡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좀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팡을 구성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페이스북이나 넷플릭스를 제외한 다른 기업들의 전망은 그래도 밝은 편입니다. 특히 아마존의 경우 애플 이후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달성할 차기 주자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아마존의 현재 시총은 약 9,300억 달러, 우리 돈 1,032조 원가량으로 삼성전자 시총의 3배가 넘습니다. 미국의 투자자문사 MKM 파트너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아마존이 2024년까지 시총 약 2조 5천억 원을 달성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클라우드 사업의 가파른 성장에 더불어 유기농 체인 홀푸드, 온라인 약국 필팩 등을 잇따라 인수하면서 이 수익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도 28일 기준 1년 수익률 34.2%를 기록하며 아마존 이후 1조 달러 클럽에 가입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나머지 기업들 사정은 다른 걸 보니 기술주들 사이에서도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기술주들이 이끌고 있는 나스닥 시장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전문가들은 이 페이스북과 넷플릭스의 주가 둔화가 어느 정도 나스닥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지만 아마존을 필두로 나스닥은 계속해서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입니다. DB금융투자는 미국의 IT 기업은 여전히 강력한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포트폴리오의 핵심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한국투자증권도 이 상장사들의 매출과 이익이 함께 개선되면서 질적 성장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밀릴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인프라 투자 계획 등 정책에 차질이 생기고 이것이 증시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미국 나스닥 시장에 대해서 김성훈 기자와 알아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조짐이 있는 서울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탈세,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일부 지역에서 급등세를 보임에 따라 정부가 투기 지역 추가 지정에 이어 세무조사의 칼까지 뽑아든 겁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투기 과열 지역을 위주로 거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다수 포착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과열 지역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한 혐의가 드러난 360명입니다. 이들은 주로 주택 분양권 취득 과정에서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연소자와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다주택 취득자, 기획부동산 업체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기관의 고강도 혁신을 주문하면서 최우선 목표로 공공성 회복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물론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취약계층 안정망 확대 등의 공공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전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2018 공공기관장 워크숍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공공기관장들을 향해 그동안 몇몇 공공기관은 국민의 편이 아니었다. 특권과 반칙의 온상이 돼 국민의 공복이라는 자부심을 잃기도 했다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스스로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한골탈퇴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로 혁신에 임해주길 바란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 목표는 분명하다. 한마디로 공공성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금융권 공동 채용 박람회가 개최됐습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 이 행사에는 은행과 보험, 카드와 금융공기업 등 총 59개의 금융사가 참여해 하반기 채용 전반을 안내합니다. 구직자들은 박람회 현장에서 평소 관심이 있던 금융사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장 면접도 진행됩니다. NH농협과 신한, 우리, KB하나, 기업, KB국민은행은 우수 면접자에게 하반기 서류 전형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채용 절차 모범 기준을 적용해 현장 면접도 구직자가 연령이나 학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도록 블라인드 심사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정구 금융위원장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IT와 금융의 융합 등 기술 혁신의 진전에 따라 핀테크, 빅데이터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구직자들은 자기소개서 상담을 비롯해 면접용 헤어와 메이크업, 의상 코칭도 무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내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남양유업이 올해 5월 출시한 맛있는 우유 GT 슈퍼밀크가 100일 만에 일판매량 5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케아 코리아가 내달 1일부터 온라인몰을 오픈하며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합니다. GS 리테일이 운영하는 GS 슈퍼마켓은 오늘부터 열흘간 전남 영암 지역 무화과 농가와 직거래한 무화과 생과 100톤을 특가에 판매합니다. NH농협은행과 빗썸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재계약을 이르면 30일 체결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윤재향입니다. 현재 중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압골이 매우 느리게 이동하면서 어제부터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에는 최고 4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레이더 영상에서 붉게 표시될수록 강한 비구름대를 의미하고요. 강수대의 폭이 매우 좁게 형성돼 있어서 국지적으로 매우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와 강원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충청과 남부지방은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겠지만 내일은 아침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중북부에 70에서 120mm, 최고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리겠고요. 충청과 전북, 경북에 30에서 80, 많은 곳 12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린 터라 지반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등의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계속해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중북부 지방은 비가 내리다 오전에 그치겠고 충청도는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은 오전에 비가 그치겠지만 경북 동해안은 비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지방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에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모든 해상에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서해와 동해상에서는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금요일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고요. 중부지방은 소나기가 예상이 됩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의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